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여야 모두 후보를 빛내자, 선대위 힘을 내자 해서 모신 영입 인사들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재승 선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소시민일 때 한 얘기라 괜찮다라는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오늘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야 후보들이 모두 사회적 약자, 약자와의 동행, 즉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돕겠다고 하는데 정작 약자들이 많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죠.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인 허은하 의원 두 분 패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썰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엊그제였죠. 뉴스썰기에서 다뤘던 홍남기 부총리 아들의 특혜 입원 논란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총리가 부총리 챙기다가 논란이 됐군요. 코로나보다는 부총리를. 짚어보도록 하죠. 영끌 인터뷰는요? 네, 서경석 씨가 광고도 하고 합격도 했다는 공인중개사 시험, 요즘 2030 세대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 부쩍 높아진 인기, 왜 그런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야 두 대변인의 대결은 아니고 토크. 저희가 대결보다는 토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네, 민주당 대변인 이소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영입 인사 문제, 국민의힘 얘기도 할 텐데 아마 민주당 얘기도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또 차별금지법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입 인사 얘기 강지영 아나운서의 브리핑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페이스북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비니자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번엔 또 다른 과거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 검정고시 출신,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이 담긴 글과 김구 선생을 향해서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표현을 한 글들이 논란이 된 건데요. 노 위원장은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의 과거 행동을 구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까지 비유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라님도 없으면 욕한다고. 평범한 소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기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집중할 필요 없고. 공인이 되기 전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발언 어디까지 따져봐야 할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노재승의 각성으로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소시민일 때 발언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공인으로서 각성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허은하 수석 대변인한테 여쭤보면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영입은 누가 결정한 건가요? 우선은 한때 스타였잖아요. 예. 그 재보궐선거 할 때. 그래서 당에서 트럭 위에 아마 올라간 청년 비니자 해서 당이랑 선대위에서 상당히 좀 꼭 영입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서로 연락처를 알아가는데도 시간을 좀 많이 썼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 국대다 할 때 노재승 씨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었는데 참여를 안 해서 되게 아쉬워했었던 그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연락처를 찾기도 힘들었는데 어쨌든 연락을 된 거잖아요. 네. 확성기로 한 건 아니고 누군가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연락처를 알아서 이거다 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워낙에 이제 보수 그때 워낙 연설을 잘해가지고 보수의 상징 형식으로 청년의 상징으로 보였어서 영입을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제작진에서 요 얘기를 할 때는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얘기한 부분, 당시로선 소시민의 견해였다.
그때는 뭐 공동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인이 어떻게 보면 됐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됐어요. 과거 발언이 사실 좀 선을 넘어간 게 많은데 과연 적절한가?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민으로서 본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뭐 무슨 협회 회장이거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신 게 아니라 뭐 이분의 말과 글과 뭐 행동과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뭐 청년의 대표, 뭐 보수의 뭐 상징 요런 이제 키워드로 지금 영입을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의 말과 글과 행동을 국민의힘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예컨대 5.18에 대해서 뭐 반성하는 입장을 낸다거나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저도 어떤 민간인 시민으로서 밝힌 의견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지 않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의 발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조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극우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라는 사실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몇 개 그 앵커님이 아나운서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반일은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제품에 대해서 그 불매 운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신 이제 발언도 있었고 정부나 공공이라는 언급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투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투표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민주노총이 이제 불법 집회해서 정부나 여당도 굉장히 비판을 날세게 했었는데 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경찰의 실탄 사용에 이견이 없다. 그러니까 실탄 사용에 이견이 없다는 거는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쏘아서 죽여도 된다는 얘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물론 뭐 전체 맥락을 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 촛불 그 촛불 뭐 혁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2019년에 촛불 집회요? 네,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2016년이죠. 예. 딱 이런 표현 쓰셨단 말이에요. 그 무식한 손석희 얘기를 믿고 난리치고 다들 멍청하게 광화문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발언까지 하실 정도로 예컨대 그 당시에는 보수 진보를 뭐 막론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촛불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시민들을 다 판단력이 없는 이상한 멍청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제1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네. 마지막 발언은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픽하신 분은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라는 오해는 먼저 좀 풀고 가고 싶고요. 거친 발언들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거칠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잘못했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때의 나로 돌아간다면 재승아 너는 나중에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테니까 말조심 좀 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다라고 인터뷰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7년 전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분 30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젊은 사람들의 우리 대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들.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도 같이 듣고 또 소통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위원장 자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진정한 청년이라면은 사실 거친 것도 그게 청년이다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좀 하고 가야 될 것은 5.18에 대해서는 폄훼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념적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5.18과 이 노재승 씨랑 연결을 자꾸 하는 것은 좀 억지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7년 전이 아니고요. 예컨대 조금 전에 2016년 말씀하셔가지고요. 예, 그거는 이제 촛불 집회 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반일은 정신병이다 한 거는 2021년의 7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의 일이고, 뭐 지금 검정고시를 비하한다거나, 뭐 가난에 대해서 비하한다거나 하는 표현은 11월 5일에 올리신 거기 때문에 아주 최근 일이어서 옛날 일이라고 볼 수가 없고, 5.18과 관련해서도 지금 5.18과 관련해서 예컨대 허위 사실, 뭐 북한군의 뭐 개입이다 또는 이게 폭동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바로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의하고 네네. 있는데 예컨대 5.18은 폭동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 공유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이 그거는 들어가 사실이 있는 아닙니다. 영상을 네, 공유하는 그거는 겁니다. 사실이 아님을 다시 본인이 한번 주장했던 얘기했기 그런 때문에 영상이 그런 예.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국내 그렇죠. 소셜미디어에 예. 공유를 그리고 했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5.18 특별법에 대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말씀을 한다던가 직접적으로 뭐 5.18이 뭐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발언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5.18로 자꾸 엮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5.18 말씀을 드리고 외에도 싶고요. 너무 많아서요. 5.18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계속 강조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앞으로 공인으로서 말조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렇게 그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발적으로 내가 누구를 한 대 때렸다. 제가 하나만 저도 이제 좀 이제 말을 좀 조금만 더 마칠게요. 길게 하고 싶다면 마치자면은 그러니까 누구를 우발적으로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성하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이분의 과거 발언들을 놓고 사람들이 조금 충격받는 거는 이게 단순히 뭐 예컨대 우발적인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각성의 대상은 아닌 것 가치관과 같아요. 생각을 또 다른 입장에서의 그 관념과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이거 그 프레임을 잡아버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연설했을 때 비니자에 대해서 열광했던 이유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선거 때였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뒤에 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되게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분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조목조목 짚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막 환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바로 앞에서 너 이런 건 잘했지만 이런 건 못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 노재승 씨가 그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오세훈 시장이 안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내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하다니. 뭐 선거철에 네. 안아주지 뭐 그렇다고 때리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통쾌했고 아 저게 청춘이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친 말을 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모든 청년이 거칠지만은 않습니다. 거칠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거칠게 표현하는 게 익숙했던 거기에서 또 통쾌함을 느꼈고 또 거기에 팬심이 생겼던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다. 예. 그 부분은 좀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의 말은 이거는 각성의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어떻게 보면 확고한 약간 지금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도적 생각과는 좀 다른 극우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시고요. 당시에 이제 거친 표현이 좀 있었을 뿐인데 지금 각성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만약 문제가 부분을-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청년의 대표로서 사실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다라고 밝히셨는데 이렇게 뭐 구구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사실 사회적으로 합의해온 여러 가지 건전하고 상식적인 것들을 이제 깨트리는 이런 분을 청년의 대표라고 보셨다라는 거에 저는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이렇게 극우적인 생각을 하는 건 전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요. 이분이 우리나라 청년의 생각을 대표할 수 없다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영입을 해서 임명을 했던 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만성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 대로 지금 임명권자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네. 후보가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도 살인자 취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윤 후보가 약간은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요. 네네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에서 이분의 지금 그 전에 하신 그 얘기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막 들었습니다. 영입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그거는 제가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있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보수의 DNA를 가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했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SNS 발언들을 체크해보지 못했던 건 잘못입니다. 예, 저희의 실수이고 잘못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은 임명권자를 가진 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리고 제가 더 고민한다면 공동위원장을 떠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의 소통 그 부분 모두 다
안고 가는 것 또한 그 또한 중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발언은 잘못한 게 네, 분명하지만 분명하죠. 반성하고 당시에는 청년이었으니까 네, 지금은 뭐 그러면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기보다는 그런 거친 표현들도 안고 가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계속 찾아 나갔을 때 진짜 문제가 심각할 정도다라고 하면 당연히 판단해서 저희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거친 발언하고 끔찍한 모욕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역사관을 드러낸 것을 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거칠고 투박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권자는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저는 뭐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네. 노재승 위원장은 오늘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자진 사퇴는 없다는 취지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가야 될 것은 이제 거칠다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너무 이념적인 것으로 역사관이 뒤틀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허은하 대변인님이 이제 그 과거에 네. 그랬지만 이제 지금 안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 근데 너무 큰 잘못을 했으면 예. 네, 안 되겠지만. 비슷한 의견을 원희룡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자성과 함께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판하는 것은 뭐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본인의 그러한 의지와 자기 각성이 있었던 만큼 저희로서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함께 가는 겁니까? 네. 예, 지금 각성했기 때문에 기회를 더 드리고 싶다는 게 이제 원희룡 본부장의 얘기였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선대에서 이것저것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될지를 좀 더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았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나오게 되면 아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더 나와야 되나요? 지금 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다를 수 있기 뭐가 때문에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네. 거죠? 김구 선생님한테 국밥 같은 늦게 것을 나왔다고 네. 사람을 죽인 인간이다.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제가 찾아봤던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찾아봤던 논란이 된 노재승 과거 발언들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여기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준비물을 갖다 많이 주면은 네. 그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네. 예.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오늘 뭐 그 소셜 미디어 예전에 하는데 사실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가볍게 대화를 하면서 툭 한 말이긴 한데 심사숙고해서 쓴 글이라기보다는 답글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인 역사관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이런 거에 대한 뭐 답글로. 평가를 편견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냥 이견 없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예. 이거보다 뭐 더 심한 발언이 있어야 된다는. 강정 아나운서가 아, 그랬습니까? 얘기는 네. 했습니다. 네. 국밥. 근데 이거는 이제 네, 오늘 너무 밖에 돌아다녔네요. 바쁘셨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발언의 수위도 있겠지만 발언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되지만 공인이 됐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전에 사인이었을 때 발언에 대해서 또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판단하고 어디까지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사실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시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전에 영입했던 조동현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런 네. 지적이 있었고 하지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사생활 부분이고 네, 전혀 다르죠. 또 지금 얘기되는 노재승 선대위원장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한 것은 약간 둘은 다릅니다. 네, 네. 그런데 당시 이제 야당에서는 이 사생활 부분에서도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10년 전 네. 사생활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도 들고요. 저희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동현 씨 경우엔 정치권에 몸담지 않겠다고 이미 뜻을 밝히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새로운 사실까지 공개를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자체가 그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래서 네, 되게 그 주제는 거의 잘 부적절하다. 다루진 네. 않았는데 저도 방송에서 네. 더 이상 그분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 사인으로 노재승 돌아갔으니까요. 위원장은 지금 공인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만 예. 이젠 사인이니까 놔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소영 의원님도 사실은 노재승 위원장의 경우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사인이었을 때 한 얘기
앞서 이제 권선동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소심이었을 때 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건 너무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실 평가하기 어려운 게 네. 이분이 예를 들면 제비뽑기로 선대위원장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예컨대 보수의 DNA, 청년의 어떤 뭐 대표 이런 걸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평가의 대상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보수 정당의 DNA는 이런 극우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우리가 극우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보수로 가겠다라고 표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순되는 이런 인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마치 내가 반성한다고 해놓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랑 사실 비슷한 행동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소셜미디어거든요, 이게. 소셜미디어에 개인 친한 사람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 그 친구 예를 들어 욕설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개인일 때는 뭐 욕설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공인이 됐으니까 그걸 다 면밀히 보면서 나오는 문제인데. 아니 저는 그래서 예컨대 뭐 가벼운 뭐 욕설과 친구와 한 대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누가 정치권에 와서 뭘 하고 싶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맞아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컨대 뭐 가벼운 그런 SNS에서의 뭐 의사소통 이런 것까지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이분의 과거 발언은 너무나 그 정도를 넘어선다.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게 제가 지금 상황 확인이 안 됐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얘기했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해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했던 청년들도 과거에 어떤 발언했는지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노재승 위원장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물론 이제 공인이 됐을 때 다들 그러긴 합니다. 그죠? 청문회 하면서도 다들 우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러지 말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사실 조심히 써야 되는데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요즘 분들 아이들 뭐 많이 쓰십니까 네, 혹시 소셜 미디어로 페이스북이나? 저는 뭐 지금은 뭐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쓰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예전에는 좀 그래서 썼었는데 술 마시고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었죠. 술 마시 올리면 안 네. 돼요. 그랬다가 이제 심심미약 아예 상태가 되기 없애버렸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 SNS는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하태경 의원 등 몇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개인 계정이 따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공인이 쓰는 건 좀 다른 거죠. 사인일 때 쓰는 거랑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의견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노재승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은 선대위원장 자리와 본인 철학을 바꿨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정땡님께서는 물러날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일반인 일대의 발언이면 용납해야 한다. 윤 후보가 안고 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영상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이 피해자의 재기와 이 극복을 위해서 많은 그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이율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거는 개인의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제 의제이고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저는 평소수자입니다. 저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신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나이죠?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주제는 차별받는 차별금지법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뚜렷한 의제가 없는 정책 대결도 없는데 여야의 두 주요 후보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약자거든요. 약자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돼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두 후보다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먼저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일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면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반대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좀 이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 개인 입장도 좀 밝히는 예.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예. 지금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이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되는 뭐 이상민 예. 의원의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온다면은 저는 찬성 표결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죠.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표현도 했었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예. 근데 다만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거의 정신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쟁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컨대 뭐 동성애자나 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제 차별을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되고 없애 나가야 되는 거는 맞고 예. 근데 예컨대 동성애자를 고용에 있어서 차별한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저는 비교적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기회에 있어서 배제하면 안 된다? 저는 합의가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가면 부적절한 특정한 직업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보다 예. 지금 뭐 차별금지법 4개의 뭐 법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예. 이제 이상민 의원안을 기준으로 놓고 예, 본다면은 제가 화면에 잠시 이상민 의원안을 네, 올렸었는데. 고용과 어떤 뭐 경제적인 거래, 그다음에 뭐 교육 기회, 예. 그리고 어떤 공공 서비스의 이용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적 지향이나 여러 가지 것을 불문하고 예. 그런 것을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받지 않도록 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뭐 좀 광범위한 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더 다른 쟁점들도 있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이제 충돌하는 지점에서 예.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예컨대 제재할 것인가 또는 어떤 강도로 제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이나 경제활동이나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차별을 배제하고 금지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 차별금지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그냥 뭉뚱그려서 차별금지법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하면 너는 차별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논의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앞서 생각하고 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또 다른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논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이제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 간사인데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일방 통과하지 않을 테니까 논의에라도 좀 나서달라.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 5대5 동수로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해서 이 논의를 시작해보자라는 제안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당이 지금 뭐 그 논의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의를 이거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미루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하에 그 표제만 가지고 우리가 아무 쟁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예.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전 논의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우리 대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제일 엉뚱한 말이 뭔가 안 될 때 여당이 야당 탓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야당의 뜻에 맡겨서 뭐 그거를 기다리다 안 된 적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질문했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름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를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은 금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냈던 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 안에 내용이 예를 들면 지금 학력 및 고용 형태에 의한 차별까지 규정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별을 줄 수 있고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규제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차별금지법을 한다고 하지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인데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조금 전에 영상에서 하실 말씀 있다고는 하셨는데 와서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다 했죠 하고 가는 것 자체도 차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로에서 윤 후보가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 분들께서 오셔서 시위를 하셨습니다. 예. 시위하셨을 때 행사장 들어가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 끝까지 듣고 나서 그거 법안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까지도 받고 그 안에서 바로 했던 게 어느 분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님 성함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애인께서 예. 그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핸드폰 좀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해 송원석 의원한테 이거 좀 통과시켜주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아마 그 다음 그런데 행사가 이재명 있더라도 후보는 예. 앞서 이제 어제죠? 안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아까 예. 말씀하신 아마 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 이재명 네. 후보도 바로 지난주에 네. 그 단체하고 전혀 예정이 없던 그런 뭐 시위 방문이 있었고 전혀 예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 후속 조치로 의원들이 간담회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단순 비교하실 건 아니고 아까 저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네. 예. 근데 이거를 딱 단편적으로 잘라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저는 평가하는 게 조금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서울대에서 학생들 강의를 하는 자리였고 뭐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동선은 강의실로 가는 동선이 있었고 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이제 조금 다른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저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와서 예. 저분들의 이제 발언을 들었고 강의가 바로 예정되어 있었고 뭐 늦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가 다 끝났는지를 묻고 다시 이제 그 강의실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딱 그 세 글자만 따서 이게 마치 그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은 것처럼 뭐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국민의당에서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 잔인한 미소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장혜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소영 의원님 얘기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가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아 말씀하시려는 거 내가 다 했죠. 내가 그러면 다 들은 거죠. 더 이상 그게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려는 거 다 들었으니까 저 가겠습니다. 이런 맥락이었습니까? 네, 맞췄냐. 그러니까 그 하려고 했던 얘기가 끝난 거냐라는 취지에서 묻고 예정돼 있었던 강의에 들어간 겁니다. 영상에 나온 취지 분위기로 보면 아 내가 대선 후보니까 가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다 끝났죠. 저 이제 갈게요. 막 이런 뉘앙스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단체 자체가 사실은 그때 시위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연대죠. 그렇죠. 네. 성소수자나 사백금지 반대하는 연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분들이 느낀 거는 사실 저 영상의 느낌대로 느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저도 오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윤 후보가 하는 행동들을 봤고요. 바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전체 시간은 10분여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저희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앞에서 또 기다리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뒤로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앞으로 나와서 다시 또 만나고 갔거든요. 어쨌든 들어주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실천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법이 2007년 무렵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차례나 입법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는 실제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입법을 요구하는 거고요. 아까 국민의힘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박강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12월 25일에 여야 동수로 법사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심의하기를 원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럼 허은하 대변인님의 입장은 차별금지법을 법사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국민의힘 공식 그건 입장이 법사위에서 뭡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겠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까 수석 말씀을 대변인께서. 드렸지만 네. 전 수석 대변인이자 제 개인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그 법을 저는 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은 뭐죠? 국민의힘 입장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도요. LGBT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레즈비언이라던가 게이라던가 여튼 바이섹슈얼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당과 찬성하지 않는 당으로 이념적 이 갈라치기라는 단어가 그러네요. 예.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저도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하지만 지금의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엔 찬성할 수 없다라는 지금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성적 지향 문제가 성적 지향 제일 문제는 걸린다는 이념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그 뭐 고용 형태까지 차별해 놓고 하는 그건 것들은 이제 정당한 이상민 의원 법안에 네네, 따르면 저는 그게 정당한 조금 이유 너무- 없이라는 네.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교육에 따른 또는 전문적 지식, 예를 들어 라이센스나 자격에 따른 뭐 고용이나 급여의 차별은 있겠죠. 차별이라기보다 네네. 차이는 있겠죠. 차이가 있어야죠. 정당한 네, 이유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약자를 우선시하는 여야가 테이블에서 좀 더 논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면 계속 이상민 의원하고도 논의하겠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아니거든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성소수자 문제가 제일 크고 표심이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여기에 일단 자꾸 입에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툭 터놓고 하면 사실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를 소위에서 논의 시작하자. 그러니까 더는 미루지 말고 예. 이게 예컨대 이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뭐 빼거나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논의조차 시작 못하는 것은 10몇 년 동안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제가 여기서 늘 느끼는 것은 서로 자꾸 다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박봉원 위원장께서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로 논의를 미뤄둔, 그러니까 네네. 미뤄뒀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하면 그때까지, 된다로 예. 현재 된 그리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했던 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된 바가 없었다면 논의된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그걸 그냥, 지향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우선은. 말씀드리면은 11월 25일에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의 공개 모두 발언으로 그런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법사위에서도 소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간사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로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도 낸 적 없고 공식 입장도 낸 적이 없고 이 소위를 구성하자는 거에 대한 어떤 화답을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이세영 20대 의원님께 진짜 국회, 말씀드리고 19대 싶은 게 국회에서도 본회의가 내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내에 제가 이제 원내 그 지도부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본회의 이후부터는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랑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사실적인 얘기만 하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차별금지법 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찬성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또 차별금지에 대한 것과 약자와의 동행하고 자꾸 연결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약자와의 동행과 차별금지법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봐서 성소수자들도 일단 약자잖아요. 성소수자가 약자인가요? 사회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러 조건에서 네.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그런데- 말을 좀 그런데 아껴야 될 것 일단 같고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물론 코로나 오늘 아침에도 피해 저희가 그 분들에게 얘기를 그런 했는데. 얘기를 많이 할 때 근데 예. 여기서는 일단 소수자는 빼놓는 거죠. 이제 빼놓을지 안 빼놓을지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분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했는데 약자의 가이드가 어디까지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보와 메시지라던가 스케줄이 말씀하셨던 약자와 같아야 될 텐데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생각했던 약자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신 지 2, 3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던 약자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수자나 네. 이민자나 그렇죠. 그거를 할지 노동자나. 않을지. 성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인가요라고 반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약간 놀라움을 네. 느끼는데. 아니, 제가 친한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수도 개개인의 있죠. 뭐 네, 그건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거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우리 그 말씀은 사회에서 더 이상 드리지 않는 우리 게 사회에서 좋겠다. 예컨대 돌아가신 뭐 변희수 하사 같은 경우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고 그게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 그분은 전역 약자죠. 판단이 예. 그 판단이 부당하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고용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치의 영역 그리고 사회의 영역에서 얘기할 때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지금 일정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에게 들이밀었던 어떤 가이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한두 사람을 경험한 거랑 아닌 거랑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약자에 대해서 예, 한번 또 약자 여쭤보도록 저희는 그 하고요. 약자라는 것을 아직 그렇게 가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약자를 말씀드리기 그럼 어렵겠습니다. 개개인한테 다 약자인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저희는 저도- 코로나 피해자들을 약자로 우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약자와의 동행의 여러 가지 스케줄을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약자가 누군지 보시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집에서는 약자입니다. 저도 약자입니다. 팀에서도 약자고. 네, 여기서도 약자입니다. 아니 강자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다 두 분이 선별적인 강자고. 선별적인 약자 뭐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주요 눈에 띄는 얘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입니다. 먼저 4위부터 보시죠. 금태섭 국민의힘 행에 민주당 난리. 금태섭 전 의원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두고 진중권 전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할 테니까 거기 가는 일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그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온갖 배신자니 검찰당이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더불어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말로만 사과했고 여전히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한편 민주당 김영민 의원 등은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철새 정치인 인증받았다, 검찰당 합류를 축하드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위 보시죠. 100조 손실보상, 진심이라면 환영.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손실보상 100조 지원 주장에 진심이라면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25조였다가 50조였다가 다시 100조 원까지 일단 숫자는 점점 올라가는데요. 현실성이 있으려면 재원 마련 대책도 내놓고 협의해야겠죠. 1위 보겠습니다. 김건희 가짜뉴스 법적 조치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열린공감TV 등이 보도한 후보 배우자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단연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대위는 해당 보도에서 제보자가 주장한 시점은 윤 후보의 배우자가 라마다 르네상스 회장을 알기도 훨씬 전이라며 끔찍한 인격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의 썰을 소개를 했는데 하나씩 픽해서 좀 의견을 주시죠. 홍 의원님부터 하나 하시겠습니까? 저는 3위 국민의섭 국민의힘 행의 민주당 난리. 예. 네. 어떤 의견이시죠? 난리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진에 있던 분이 오셨으니까 그 안에 이 문화라던가 룰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싸움꾼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지금 이제 후보께서 우리 이 후보께서 그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뭐라 그러죠? 민주당에서 제명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거의 그런 제명 안 당했습니다. 스스로 나오셨습니까? 네네. 네. 당연히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됐었는데 결정이 안 났었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나오셨네요. 탈당했죠. 그래서 어떤 그 문제로 시작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께서 이제 그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픈 일이에요. 네. 저는 그분을 뭐 배신자라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의
뭐 있을 때 그 나름대로는 내부적인 비판과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저희 뭐 진영 또는 우리 당이 붙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난리 날 정도는 아니고 이미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오세훈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새로운 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어쨌든 우리가 정치가 발전하고 사회가 좋아지면 좋은 거니까 금태섭 의원이 합류하신 만큼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수 정당에서 잘 좀 녹여내서 설득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뭐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내에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때 다른 의견을 냈던 분이 4분이잖아요. 조금밖에. 네. 근데 조홍천 의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레드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잘 계시고. 나갑니다. 네,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금 모셔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안 쓴소리.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쓴소리를 무시해서 내쳤는데 지금은 쓴소리 좀 해달라가 됐고 박용진 의원도 잘 나갑니다. 잘 나가죠. 네. 대선 못 오실 후보까지 것 같아요. 경선 후보를 했었고요.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갔을 때 내리자마자 김혜영 의원 어딨어? 꼭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뭐 오셨었는데 뭐 김혜영 의원도 일정한 역할을 앞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금태섭만 당신이 안타까운 공천을 일이고 못 받고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그 네 분과 같은 목소리를 계속 이제 내는 분들이 당내에 있는 것이 당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는 뭐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금태섭 의원이 이제 저희가 그분을 놓쳤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저희한테도 자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래가지고 이소영 의원님 좋아해요. 맞는 말씀만 딱 딱 하시지 얘기한 게 네. 이소영 의원님 멘트였어요. 이소영 어떤 게요? 의원님처럼 얘기하면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의 이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멘트다. 그럼 최고의 멘트를 한 건데 역시 제가 그걸 최고의 의원이 네, 민주당. 다른 또 의원은 그렇게 멘트 안 하고 그냥 뭐 철새 인증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가장 같아요. 아픈 지점일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는. 뭐 금태섭 의원이 가셨는데 잘 되길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럼 안 되죠. 지금 선대위 전략실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정치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픽은 저는 그 픽은 백조 손실보상 진심이라면 환영 이제 요거를 픽했는데 이게 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들과 이제 간담회에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한 자료예요. 그걸 좀 축소판으로 네, 그때 좀 더 컸던 건데. 좀 귀엽게 제가 뽑았는데 예.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해 왔던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라도 국민이 빚지지 않게 하고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해 왔었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국가 빚만 늘리자는 거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었고 충분히 그렇게 이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지 못했는데 이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백조 얘기를 하신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야당에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은 정부도 더 설득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이 선진국들 대열에서 굉장히 밑에 특허 때문에 약간만 더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근데 반대로 가계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럼 이러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맞느냐, 가계가 빚을 지는 게 맞느냐, 저는 국가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100조 받겠다. 빨리 하자. 당장 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님 진짜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네, 뒷일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우선은 이제 저희 선대위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던 건 50조입니다. 처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였죠. 네, 50조고 그 50조를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다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됐을 때 50조 손실보상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마크론 때문에 너무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0조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또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이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이미 끝났죠. 예산도 끝났고 지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빚을 더 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빚도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엄청난 예산안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손실보상은 정부가 우리가 정부가 됐을 때 손실보상을 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이겼을 때 100조 원까지 그 부분을 이제 아마 논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준비된 자료들은 50조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다 가능하다라고 했고, 근데 또 김종인 위원장님은 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빼면 되고 저기서 빼면 되고 이렇게 하면 100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윤 후보가 이기면이고 지면 아니 나 졌으니까 하지 말자 그냥 알아서 살라고 그래. 그렇게 됩니까? 그 의견이 같으면 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도 만약에 저희가 편성됐던 부분들을 뭐 나누면서 협치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끝났고 다음 정부에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지금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게 다음 정부 5월 이후, 내년 5월 이후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5월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이 양측의 의지가 명확하다고 하면 지금 논의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22년 예산안 끝났지만 사실 올해, 작년 전부 상반기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논의를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공약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뭐 노령연금 모든 노인에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공약 철회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의지가 있으면은 급한 정말 목마른 내일 정도 또 뭐 김종인 위원장이 받자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슈퍼 예산이었어요. 엄청난 비용이 예산 604조. 엄청난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5월 이후에와 이 4, 5개월 안에 그 예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또 100조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들어간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100조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검토하다 보면 예컨대 국가부채에 뭐 발행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신용 등급도 있을 거고 할 건데 현실이 맞지 않잖아요. 논의는 가능하지 하자는 않잖아요. 거예요. 어느 분들이 논의할 수 있죠? 말로만 하지 말고. 아니, 논의는 말이잖아요. 양당 대표가 있고 양당 원내대표가 있죠.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그럼 김기현 윤호중 원내대표랑 윤호중 원내대표랑 이야기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부가 딱 되면 그 돈을 그냥 쓴다. 어느 정부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목마른 소상공인들께 대화를 한다 그 돈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대화를 해서 예컨대 연초에 추경을 할 수도 있겠죠. 연초에 추경을 누구의 결재로 하게 됩니까? 양당 원내대표가 추진하면은 국회의 예산안, 추경안이 통과가 될 수 있겠죠. 국민들께서 그걸 진짜로 희망하실까요? 이 모든 게 국민의 비전. 국민들께서 희망하지 않는데 김종인 대표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던지신 서둘러서 거예요? 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마련을 해 서 있는 거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 예산, 그러니까 비용을 마련할지에 저희 대한 걸 일관의 입장 생각하셨나요? 윤석열 50조라도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50조라도 하자. 정리하면은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단 야당 대선 후보가 먼저 50조 또 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불렀고 여당에서 당장 하자 협의하자라는 얘기까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한테 대책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논의가 대책이 없는 거죠. 진전되는 걸 봐서 현실적인 걸 말씀을 해주셔야 그럼 돼요. 현실적인 거를 얘기를 하셨어야죠. 네, 현실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살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돈을 마련해야 된다까지도. 그러나 민주당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포퓰리스트 같은 돈들을 다 깎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해내겠습니다. 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저희는 말로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1년 하겠습니다. 반 동안 지켜보신 고맙습니다. 국민이 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서 썰라이 토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성대의 뉴스 썰기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서울이랑 틀려서 아주 쫄깃하고 맛있어. 자꾸 반말 섞어 하지 말고. 내 니보다 선배잖아.
아, 미안. 자, 언어의 온도. 자, 언어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무슨 막말이나 이런 거 나왔나요? 네, 막말이 아니라 오늘은 반말입니다. 자, 반말 논란이 나왔는데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 이홍호 무소속 의원의 입당식 그 선대위 관계자들이 많이 모여서 대거 참석해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자,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지금 이수정 선대위원장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악수를 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자, 이 과정에서 반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무슨 반말을 했느냐? 그래서 상당히 언론들에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준석 잠깐 와봐 또는 잠깐만 와봐 또는 당사자 직접. 자, 당시 한 말은 잠깐만 와봐요. 악수 좀 해봐. 조금씩 다 다르죠. 과연 어떤 반말을 했는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사 여기 계신 분들 잠깐만 오세요. 한번 악수 좀 해봐. 사진 좀 찍어봐. 앞을 좀 보고. 잠깐만 와보셔. 우리사 여기 계신 분들 잠깐만 오세요. 한번 악수 좀 해봐. 사진 좀 찍어봐. 앞을 좀 보고. 잠깐만 와서 악수 좀 해봐. 와보셔, 악수 좀 해봐. 자, 어쨌든 이 대표가 이수정 위원장 영입에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를 표했었기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를 좀 풀려고 노력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언론들도 다 모였는데 제1야당 대표에게 저렇게 말한 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바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홍준표 의원 자신의 그 청문홍답 사이트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표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반말하는 중진들 과연 이 수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에 대해서 버릇들이 없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자, 공적 자리인 만큼 예의는 지켜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답을 보면서 또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홍준표 의원 역시 과거에 자신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버릇없다 이렇게 표현을 써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공적인 장소에서 말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떤 때 어떤 장면이었는지 그 장면도 한번 보고 가시죠.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자,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홍준표 의원보다 한 살 많은 걸로 알려져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버릇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자, 홍 의원은 직접 호적 나이가 한 살 어리지만 실제는 동갑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동갑끼리는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어쨌든 이제 같은 당 내에서 범야권에서 버릇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됐으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좀 쿨합니다. 네, 일단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바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잠깐만 와봐요. 악수 좀 해봐. 아까 봤지만 정확하진 않죠.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현장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적으로도 이준석 대표와 반말을 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해명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또 의아하다는 질문도 나오곤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 지난 여름이었죠. 자,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저거 곧 제거된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했다 안 했다를 놓고 상당히 갈등을 했었잖아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상당히 당내 갈등이 있었는데 자, 결국엔 그러다가 이렇게 떡볶이 맛있어 보이는 이런 떡볶이 회동을 하면서 일단은 봉합을 했었어요. 네.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디가 맛있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다 가렸는데. 여기 나오기 전에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저 당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기자가 휴가 가서 제가 직접 써놨던 뉴스 설계였습니다. 결국 저거, 한동안 정말 이슈가 됐던 저거가 가리키는 진실은 각자의 판단의 몫으로 남았던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뭐 봉합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당사자죠. 이준석 대표 역시 그런 거 아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자, 제가 당대표 된 이후로도 홍 대표님은 깍듯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아마 그러다 보니 엄격한 유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뜻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항상 저에게 좋은 조언자이자
또 배울 게 많은 형님이다. 친하다 이거죠. 저희도 친할 때는 뭐 가끔 저한테 반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강앵커도. 저는 반말을 한 적 없습니다, 선배. 갑자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그런가요? 발언하시면 곤란하고요. 공개 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 대표가 아무래도 우리 정치사의 첫 30대 보수 정당 대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교의 영향 때문일까요? 나이 때문에 논란을 좀 겪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곤란하게.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아니라 단지 나이가 기존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보다 적다는 이유로 종종 그런 이슈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난 또 여름이었어요. 국민의당과 합당 논의가 한참 있고 그 신경전이 펼쳐질 때 국민의당 쪽에서 철부지, 애송이, 마치 이제 북한이 대남 비방을 할 때 쓰는 같은 표현들을 쓰니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자, 내 계급 보고 격리하라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거죠. 그 유명한 또 그러면서 그 미드를 자기가 첨부를 했어요. 이 유명한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잖아요. 네. 이 프렌즈에 나오는 로스가 오, 그래요? 이제 그 장교로 나오는 보셨어요? 여기 이 유명한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그러니까 계급에 충성한다. 그 사람에게 아니라.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제1야당의 대표이니 대표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지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를 낮잡아 보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명을 했었던 거죠 그때. 사실 정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적인 자리에선 더 예의를 차려주는 게 맞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7,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자, 김부겸 총리 홍남기 두둔 논란. 저희가 얼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썰었었는데 이번에는 김부겸 총리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을 했다라는 논란, 이른바 아빠 찬스를 썼다라는 논란이 나왔어요. 보도가 지난 2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6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해명을 하든 뭐 사과를 하든 이런 게 전혀 없는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작 이 침묵을 깬 건 바로 어제 김부겸 총리였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홍 부총리가 병원에서 입원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니까 자식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 마치 홍남기 부총리를 두둔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같은 부모라도 일반인 부모와 이제 기재부 장관인 부모가 같을 수는 없죠. 특히나 알려진 사람이고 공인이다 보니까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장한테 전화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느냐. 물론 전화는 할 수 있지만 병원장이 직접 통화를 안 해주겠죠. 네, 쉽지 않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지금 김부겸 총리는 특히 지금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병상이 부족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특혜 입원 논란에 휘말렸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너무나 무슨 부정의 차원에서 가볍게 접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고 네.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요새 문재인 정부 강요 때리는 게 유행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건 농담이다라고 또 수습을 하긴 했었어요. 이것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본부장으로 방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서 총리 공간에서 11명 오찬 사실 드러나서 과태료를 내기도 했고 더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부적절 언행을 삼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논란에 휘말리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쉽지 지금 않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이틀 전에 뉴스 썰기에서도 다뤘고 여당에서도 이미 아빠 찬스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이미 야당에서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홍 부총리를 두둔하는 듯한 김 총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홍남기 부총리를 감싸고 있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고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남용하는 그 심각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홍 부총리의 해명이 언제 나올지도 지켜봐야겠고 사실 김부겸 총리가 이렇게 언급할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일단 드네요. 총리실은 또 논란이 되니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어떤 사안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로서의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를 던진 거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납득하고 해명을 받아들이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사 누적 합격자가 46만 6,500여 명, 이 중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업한 사람은 11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만 지원자가 40만 명 넘게 몰리면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응시자들의 연령대를 보시면 2030 세대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난에 집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공부를 겸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층 응시생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서경석 씨가 또 이거를 공부하고 합격하셔서 또 이슈가 됐었는데 올해 접수 인원이 40만 명. 와,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가 학생 때부터도 수능 다음으로 응시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의 응시 인원 위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많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제 수치를 좀 비교해 보자면 언급하신 것처럼 올해 수능 수험생이 51만 명인데 자격 시험 접수자가 40만 명. 이게 사실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격률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같은 날 1차와 2차를 같이 치릅니다만은 1차와 2차 각각 합격률은 2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20%대가 2차 시험에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법학 비전공자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기에는 사실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격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앞서 저희가 살짝 언급했지만 30대 이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40%. 2030 세대들에게 특히나 사실 옛날에는 은퇴하고 하면 좋을 법한 그런 직업으로 자격증으로 각광받았는데 요즘엔 2030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사실 과거에는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시험을 보시고 이제 동네의 주택 같은 걸 중개하는 게 주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주택들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멋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란 분들이 이런 물건을 거래하는 위상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 자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험 접근이 좀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일단 취득을 하게 되면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가 있었고 개업이 가능하고 중개사 자체가 말소가 되는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세가되는 이제 비싼 아파트 한 채만 잘 거래해도 그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하면 보통 회사원 1년 연봉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사실 그 정도까지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좀 고가 지역에서 고가의 물건을 거래해야 가능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전보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율이 개편되기 전에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했을 때 최대 수수료의 상한이 약 0.9%, 즉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대략 0.6% 정도로 협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10억짜리를 중개했을 때 이 한 건의 거래만으로 수수료를 600만 원 정도 챙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네. 웬만한 직장을 다니는 월급만큼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벌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30 세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시민분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슬 씨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돼가고 있나요? 네,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내년 10월 말 시험을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제 뭐 노후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도 하고,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벌써 30대인데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또 준비를 하신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준비하시다 보면 이제 스터디 같은 것도 같이 하시니까 2030 세대 사이에서 시험 인기가 높아진 걸 좀 체감하세요? 네. 저 지금 두 번째 도전인데요. 저도 첫 번째 도전할 때 20대였고, 또 올해 실험 10월 말에도 출퇴근길에 보면 이렇게 공인중개사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년 아저씨들만의 리그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년 아저씨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좀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전 재수생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또 익숙하지 않은 법 과목이 많아가지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앞서 저희 전문가와 함께 얘기하실 때는 공인중개사 직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슬 씨도 그렇게 느끼세요?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도 보면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준비하고 해서 뭐 저희 회사에도 1차 합격하고 2차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8에 9은 나도 같이 해보겠다고 하시고 하는 거 보면 다들 많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커트라인이 평균 60점 넘으면 통과인데 지난 8월에 이제 상대평가를 전환하겠다라는 국토부의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또 몰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이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신규 배출량이 많아서 중개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중개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나 비유를 하자면 공장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관리의 문제로 불량품이 생산되는데 단순히 생산 물량을 줄여서 불량품 생산을 줄이는 거라고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 문제이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운전면허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안 치고 필기만 통과하면 바로 면허증이 나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시험의 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상대평가로 할지 절대평가로 할지는 그 후에 결정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슬 씨,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이슬 씨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 합격자 수는 조절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높아지는 인기이지만 부동산 업계 쪽에서는 마냥 또 반길 수만 없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든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이미 취득하신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전문 자격에 대해서 적용되어 온 상황입니다. 즉, 자격증 배출 인원을 더욱 늘림으로써 사람들이 해당 자격 분야의 서비스에 좀 더 접근을 쉽게 하고 그 중에서도 시장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잘하시는 분들은 더욱 잘해서 손님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이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격증 갖고 계시지만 굳이 자격증 하나만으로 뭐 일거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상대평가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합격자 배출되는 숫자를 조정을 하겠다. 이런 시도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 업계가 더
하려면 거래량이 좀 있어야 어쨌든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정부 측의 내용이죠. 그런데 시장이 안정된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매매량은 감소하면서 신고가는 형성이 되는, 즉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거래 건수들이 가격이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시장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줄어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거래되는 매물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 건만 중개해도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과 매매량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감이 많지 않다라는 내용이 동시에 공존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조정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안에서 어차피 해결된 문제들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책임연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